예, 미국 대선의 지금 현황들 그리고 주요 변수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망들 갖가지 자료들이나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얘기들은 많습니다. 바이든이 선거인단도 279명까지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 이러면 과반 이상인 건데 지지율이나 당선 환율도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트럼프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이 3주간의 카드 어떤 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대선과 관련된 예측 기관이죠. 프레디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그 승리 확률을 67%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30%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 클린턴의 지지율이 80%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역전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같이 보는 거는 퀴피니악 대학에서 조사했더니 유권자들이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봤더니 현재 경제라든지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는 의견들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현재 미국 중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36개 주에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코로나에서 지금 완치됐듯이 건강하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면역이 됐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내년은 최고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윗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바이든을 지금 계속 헐뜯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극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부패주의자, 바이든과 같은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법과 질서를 옹호하는 무당파층을 겨냥해서 계속적인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그 백인들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 그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듣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보고 싶어하는 내용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16%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11%포인트까지 좀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예. 현직 대통령이 SNS로 직접 상대방 후보를 헐뜯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예, 이것도 하나의 역전 카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설명은 해주셨는데 자료로는 나가지 않은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 최우선 고려사항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나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재밌게 기후 변동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고 대법원과 이외에도 인종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글쎄요, 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요소들은 지금 좀 더 바이든이 유리하지 않나, 저 기준으로 봤을 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업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된 경제 문제 그리고 법과 질서처럼 안전을 상당히 최우선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 또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라든지 총기 사용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오히려 더 민감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백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에 가겠다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그 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을 갖고 있는 이유가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격전지라는 게 항상 있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을 밀어줬던 미시간이라든지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10%포인트 정도 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 그리고 플로리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공을 들이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지난 그 공약이죠.
일자리를 되찾아 주겠다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가장 공을 들이는 게 중서부의 여론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오하이오인데요.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요. 또 투표인단만 하더라도 18표를 갖고 있는 큰 주입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트럼프에게 8%포인트 차로 승리를 안겨줬는데요.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화당에서 오하이오주를 차지하지 않고서 대통령 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때문에 오하이오주의 집중적인 그 유세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그리고 광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펼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참 그런데 이제 2차 TV 토론회가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토론회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바이든 후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부각되면서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1차 TV 토론회에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트럼프도 글쎄요, TV 토론회에 대해서 좀 꼬리를 내렸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TV 토론회와 관련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전 약속, 규칙을 깨고요. 그 욕설도 퍼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열성 지지자층들이 농업 종사자라든지 건설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레슬링처럼 장외에서 게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지지자들을 팬들에게 상당히 기쁨을 주겠다는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1차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실시됐지만 2016년도에도 봐왔던 것처럼 여론이라든지 기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2차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패널들이 참가하는 그 토론회이기 때문에 바이든이라든지 패널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염이 되면서 가족까지 전염시켰다는 문제, 또한 그 납세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편법을 썼던 문제까지도 집중 공략이 될 수 있고요. 또 군인 비하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2차 TV 토론은 건너뛰고 3차는 1대1로 대결하는 그 프로이기 때문에 3차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장외에서 한번 계속 지지력을 결속시키고 그다음에 또 한번 막판 승부수를 던지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우편 투표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편 투표율이 평소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 글쎄 이게 주마다 뭔가 유효표를 산정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유효표를 마감하는 시간도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이거는 11월 3일에 안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편 투표를 확대하는 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편 투표 용지에 자기가 사인한 내용과 그리고 사전 유권자 등록 사인하고 일일이 대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 3주 이상이 걸리고요. 많게는 2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 용지가 자동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보급되는 주가 무려 9개 주가 되는데요. 이 중에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저지 같은 큰 주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희망하면 우편 투표 용지를 배달하는 지역만 하더라도 36개 주가 되는데요. 여기는 뉴욕주뿐만 아니라 아이오와 미네소타, 소위 말하는 중부의 핵심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명 가까이가 우편 투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되는데요. 하지만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하원 예선 투표를 했을 때 무려 6주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 같은 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투표를 두고서 상당한 그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편 투표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조작 가능성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조사 결과도 보면 그도 그럴 것이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의 66%가 민주당원이고 24%가 공화당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전혀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인 건데
실제로 만약에 박빙으로 끝난다면 정말로 불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유색 인종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47%가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11%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편 투표와 관련된 행정 과오라든지 부정선거가 발견이 되면은 법정 싸움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화당의 거금을 헌납했던 루이스 데조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방 우체국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우편물을 구분하는 기계라든지 또 우체통의 일부를 철거시켰고요. 또 직원들의 잔업과 관련해서도 삭제를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법정 싸움까지 갈 것을 대비해서 현재 연방 대법원 판사로다가 에이미 베럿을 좀 지명하고요. 상원 인준 절차도 10월 20일까지 마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 3일 이후에 본격적인 대선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11월 3일에 안 끝날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11월 3일은 그러니까 대통령 뽑는 날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70명 이상이 한 후보에게 쏠리지 않으면 12월 14일로 어쨌거나 공이 넘어갈 테고 이때까지도 뭔가 결론이 안 나면 이제 내년 1월까지로 간다는 건데 그러면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은 어느 정도로 파악해야겠습니까? 네,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월 20일 정오까지죠. 대통령 그 취임식까지 헌법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자금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최근 들어와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달은 사상 최대인 월간 기준으로 해서 2,500억 달러 정도가 발행됐고요. 9월에도 이와 같은 수치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대선에 패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게 상당히 미담으로 지금 계속적인 전통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또 두 후보 중에 어떤 한 후보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시스템이 의심받게 되고요.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요. 채권 시장도 변화를 주게 되고 주식 시장도 블랙 스완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상품 시장, 특히 원유 시장까지도 크게 혼란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됐으면은 기업은 투자를 멈추게 되고요.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차질을 빚어지면서 고용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까지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는 미국이 가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긴다면 압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면 이대로 그냥 흘러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아슬아슬하게 트럼프가 질 경우에는 이미 재검표 가능성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불확실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쨌거나 월가에서는 둘 중 누가 되든 이것만 끝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분위기가 있고 굳이 하나를 꼽자면 그래도 민주당 쪽이 되는 것이 어떤 경기 부양책 규모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해석은 나오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월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될 확률로 따지는데요. 8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 양원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트리플 블루가 차지할 확률이 무려 67% 정도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 바이든 쪽으로 사상 최대 정치 자금들이 몰리는 현상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그 맨하탄 연구소라든지 텍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경제적 효과를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10년간에 걸쳐서 최소 3조 달러, 많게는 5조 달러 정도 세수 증대하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세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11조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중국만 하더라도
8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매년 그 GDP 성장률을 4%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FR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8조 달러를 그 국채를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FRB가 매수를 해준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자산 버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정부라든지 그리고 그 미국의 FRB 같은 경우에도 신인도가 좀 추락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의 반란이죠. 뭐 금리가 급등한다든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FRB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가 FRB 쪽에 누가 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여성 비둘기파로 알려진 라이 그 브레이너가 유명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흑일 출신의 라파엘 그 보스틱 애틀랜트 연은 총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앞으로 그 양적 완화 또 금융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봤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뭐 그래도 미 대선 전에는 누군가는 최종 카드로 쓰지 않겠냐라는 전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엊그저께 문우신 재무장관이 미 대선 전에 합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기대감이 팍 커졌단 말이죠. 경기 부양책은 대선 전에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미국 경제를 지금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질 것 같아서 주유소를 찾았는데 그 주유소가 바로 임시 휴업중입니다. 이 때문에 그 주유등이 깜빡거리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유소를 찾아갈 정도로 상당히 이제 다급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휘발유에 해당하는 재정 자극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벽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항공사라든지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대규모 고용 해고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창출해주고 있는 레저라든지 소매, 유통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산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자극 정책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현재까지 여야를 보면은 항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 그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처럼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주에 4천억 달러의 재정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화당의 티파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선 이후에 그 경기 자극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미 대선을 봤을 때 10월에 항상 그러니까 판세를 뒤집을 만한 뭔가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도 부르는데 첫 번째가 그 경기 부양책이었는데 이거는 기대감이 많이 꺾였고 공교롭게도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되면서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갖가지 시나리오가 다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완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앞으로 남아있을 서프라이즈가 또 있을까요? 네,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해서 11월 3일에 치러지겠지만 앞으로 1, 2주 사이에 모든 승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법원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확정시까지 2,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승리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편 투표가 개봉되는 이유보다는 자신의 그 사전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자신이 승리했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 간의 폭력전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격적인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4분기 이후에 실적 점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서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소비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FRB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겠다 선언하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 상황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또 개인들 그리고 정부 단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한두 달 정도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그 투자 심리도 약화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이제 하원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을 가능성도 그러면 지금으로서 여론은 둬야 되는 겁니까? 네. 없지는 않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내년 1월 20일 정오까지 대통령이 취임해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안 나온다면은 하원에서 그 각 주당 1표씩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26개 주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유리하지만 이번 선거는 주지사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러집니다. 1월 20일 전후에서 새로운 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률일 경우에는 상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임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도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임시적으로 취임하는 이런 아주 이례적인 현상도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소위 미드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인데 실제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0%는 아니라는 점 한번 짚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